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추석 때 아까 그 식사하면서 여쭤보니까 네. 영화를 많이 보셨대요? 네. 예. 조조 1+1이라 예. 꼭두 새벽부터 봤습니까? 2편씩 이틀 봤습니다. 몇 시에 가면 요즘은 조조입니까? 아침 7시부터 조조인데요. 예, 뭐 한 9시, 7시 하나 보고 한 뭐 9시 하나 보고. 제가 옛날에 학교 갈 때 꿈이 네. 학교로 가다가 집이 네. 서면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그 근처에 극장이 많습니다. 서면 네. 로타리에. 그래서 학교를 가지 말고 평일날 조조로 가면 네. 거의 반값인데 영화나 저 가서 조조를 좀 하고 할까. 그게 로망이었는데 네. 근데 좀 간이 작아서 그런가 그 로망을 실현은 못하고 기껏해야 학교 선생님이 네. 내가 은행에 어디 심부름 좀 갔다 오라 시키면 네. 그냥 반에 가가 이야기 좀 네. 잘해라 해놓고는 심부름 갔다 오고는 영화 한 편 네. 3일 삼성극장 들러서 보고 온 적은 있습니다. 그 영화 그 중에 좀 어떤 게 괜찮았습니까? 뭐 영화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본 네. 집사람이 네. 영화 언론의 평점하고 영화 작품하고 자기가 본 거랑은 반대더라. 아, 예, 그렇습니까? 영화 평점이 좋게 나온 게 자기가 볼 땐 제일 나쁘고 별 볼 일 없다고 한 게 오히려 괜찮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역시 제가 뭐 시사 평론을 해서 그런지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저는 상당히 좀 와닿았어요. 안시성, 명당, 협상 뭐 다 좋은데 안시성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잖아요. 안시성도 있고 작년엔 또 남한산성이라는 또 그렇죠. 영화도 있었거든요. 안시성하고 남한산성은 반대예요. 안시성은 진짜 지켜서 이긴 거고. 당나라 제일 셀 때가 당태종이 20만 대군 몰려왔는데 그거를 5천 명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남한산성은 불과 압록강 뚫린 지 닷새 만에 서울을 피해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남한산성 갔잖아요. 그거 차이가 뭐냐. 차이를 해보니까 우선 정신 자세가 우선 다르더라. 리더가 정신 자세. 국민들이 자세가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안시성 성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우리는 안시 성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성민 중에 하나가 애를 낳는데 이름을 늦봄이라고 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양만춘한테 많이 늦을 만자에다가 봄춘자인가 봐요. 성주를 너무 존경해서 애 이름도 만춘이라고 졌어요. 근데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그때 이 고전 읽기 같은 데나 또 어깨동무나 뭐 소년중앙, 새소년 같은 잡지에 하도 등장을 많이 해서 양만춘과 관련된 일화를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양만춘을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국사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정권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을 잘 하지도 않고. 근데 그분이 한국의 역사에는 잘 안 남아 있고 오히려 중국 쪽의 역사에서 그렇죠. 그분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당태종이 오죽했으면 거기서 화살 맞고 그 돌아가서 얼마 안 있어서 죽었잖아요. 몇 년 안에. 그럴 정도로 처절하게 당나라가 당태종이 유언했잖아요. 다시는 고구려에 쳐들어가지 말라. 저기 혼났다 이거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는데 양만춘 장군이 그때 중앙무대에 영계서문 실권자죠. 그 사람하고 또 척을 졌잖아요. 척을 져서도 전쟁은 전쟁대로 세게 해서 이 리더 돌격 앞으로 하고 나를 따르라는 다르잖아요. 돌격 앞으로는 맨 뒤에 서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자기가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잖아요. 양만춘 이성주는 나를 따르라 그런 그 리더십 그게 5천 명 갖고 20만을 이긴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치밀한 전략과 과학적 준비 태세가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성을 쌓더라도 그냥 돌로 쌓으면은 당나라가 돌대포 같은 걸 막 쏘더라고요. 그러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 돌 싼 거에다가 진흙하고 같이 돼 있더라고요. 진흙하고 흙에다가 돌을 박아놓은 성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쏴도 안 되고 불로 태워도 안 되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당태종이 안 되니까 산을 하나 만들잖아요. 안시성을 내려다보는 큰 산을 인공산을 만드는데 그 산에 기습해가지고 그 군영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밑에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한 전략과 리더십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한테 주는 교과서적인 교훈이 있지 않느냐. 우리 남한산성 때 인조는 아무 대책 없이 47일간 도망가 있었고 또 그때
이 유명한 재상들은 자기 가족들을 광화도로 빼달라고 돈 빼돌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져서 남한산성에서도 그 척화론자랑 강경론자, 주전론자랑 주화론자랑 싸우니까 도대체 적을 앞두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싸우냐 이런 얘기 인조가 탄식을 했죠. 그런 인조는 또 남한산성 가서 뭐 했냐면은 명나라에다 대고 제사 지냈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한심한 작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철저한 준비태세, 비관을 깐 준비태세 이런 거를 저는 상당히 많이 좀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이긴 그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예죠. 그렇죠. 유일한 예인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잊혀진 역사가 되어가고 젊은 사람 모르고 심지어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고구려는 마치 자기 나라의 반개 민족들이 세운 나라인 양하고 고구려의 역사를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KBS 역사 스페셜인가 그거 안시성 취재를 가려니까 중국 당국이 취재진 접근 허가도 안 내줬고 그 다음에 그 이 안시성으로 추정되는 그 토성을 이렇게 답사를 안내해준 그 조선족 이 현지 안내 가이드를 가족까지 다 강제 이주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다가 좀 부각시켜가. 그래도 양만춘 동상이라도 어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양만춘 동상 있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물론 뭐 우리 사료가 많이 안 남았기도 하지만 또 중국 역사가 좀 조작되고.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양만춘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다 이런 기록은 많이 나와 있어요. 중국이 역사 왜곡은 그때부터 당나라 때부터 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시성이 불과 5천 명이 당나라 20만 그것도 중국 당나라 때 당태종 때면은 세계 최강입니다. 아 그렇죠. 그거를 5천 명이 그렇게 그때 88일을 싸웠어요. 우리 저 남한산성 인조 도망가선 47일을 버티고 죽겠다고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먹을 거 떨어져. 5천 명이 88일을 버티고 끝까지 싸워서 처절하게 중국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건 우리 민족사적인 쾌거죠. 근데 그런 그 청나라 에서 쳐들어와서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 꿇고 했을 때 청나라 황제가 그랬다잖아요. 저게 고구려 후손이 맞느냐. 고구려 후손이 맞느냐. 아, 지금 조선이. 그러니까 저렇게 행편없는 저렇게 싸움을.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게.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왜 최명기라고 김상헌 있잖아요. 김상헌은 끝까지 주전론자를 주장하고 최명길은 협상화 주화론자라고 했는데 역사에서는 끝까지 싸우자는 김상훈을 사실 높이 평가하죠. 최명길은 협상하자는 사람은 변절자라고 실록에서 매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주전론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할 의사도 없는데. 그래서 그 남한산성 쓴 그 김훈이라는 작가가 소설 썼잖아요. 그분이 여기다가 책에다가 백세 인쇄 기념판에다가 자기 얘기를 써놨어요. 이 여수에 갔다가 오는 KTX 안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칸으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책 잘 읽어봤는데 김은 당신은 주전론자인 김상헌하고 협상하자는 최명길하고 어느 쪽 편이냐 그랬더니 김은 작가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둘 다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있습니다. 그때 DJ가 그랬대요. 대답을. 나는 최명길을 긍정하오. 그때 형편에서는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다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옳은게만 기록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해봐요. 그때 그냥 싸워가. 왕도 잡혀가. 죽고 이시조선이 문을 닫아버리고. 아 좋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청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자기들 일종의 총독 같은 거를 보내가 통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안 그러면 앞잡이 옛날에 그 만주국 같은 일제의 만주국 같은 앞잡이를 왕족 중에 하나 세아가 통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선에서 거대한 저항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가면 차라리 조선이 그래도 이미 임진왜란 때 싸움하는 거나
임진왜란때는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체면이라도 치렀고. 근데 그 뒤에 병제호 정묘회란 때 이렇게 보면 사실상 망한 나라죠. 사실상 망한 나라.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임경업이라고 장군이 있었잖아요. 네. 정묘회란 때. 네. 그 백마산성에 의주 위에다가 딱 진을 치고 네. 있으니까 저래 가끔씩 또라이 하나는 그냥 패스하자고. 그냥 기병대가 그거는 그냥 성을 지나쳐갖고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항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그때부터 갈 때까지 다 간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이제 수명이 다하면 다른 왕조가 그렇죠. 만들어져서 했으면 그러니까 2조 500년이 가면 안 됐어요. 예, 500년이 가면 임진왜란 김상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분이 83세까지 장수했어요. 예, 끝에는 그분도 또 잡혀갔죠 나중에. 그렇죠. 그분이 임진왜란도 겪고 병자호란도 예, 겪었는데 예. 그때 병자호란 때 어느 정도 끝을 내고 새 출발을 했으면은 우리가 한일 합방이라든가 근대사의 수치가 안 됐을 거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우리 장남한테만 재산 주고 유교 이게 조선 중기 임진왜란 전만 해도 딸아들 똑같았고 장남 차남 똑같았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조선 재산 분재기의 집안 보면은 다 똑같이 나눠졌어요. 그 호남의 부자들이 해남 윤씨들이 있거든요. 고산 윤선도 집안들. 저는 해남이 아닙니다. 저는 뭐 파평인데 그 집안이 부자로 된 게 그때 해남 정씨 재산 무남 동료 외딸을 사위로 가서 남편으로 가서 그 재산을 부자권을 물려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장남 상속만 해서 재산을 유지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조선 중기 이후에 우리가 아주 신분제라든지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심해져서 저는 우리 적폐청산 하잖아요. 임진왜란 이후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아니 이왕이면은 아주 판을 크게 가지고. 그러고 이쪽 이황 선생도 네. 적폐가 되겠던데 그분도 얼마 전에 저기 자료를 보니까 그 치부책이라는 걸 만들어가 자손들한테 재산을 요래요래 불러라 한 거 보니까 요즘 봤을 때 완전 기득 상류층에 아주 악덕 그 치부. 저도 그걸 보고 보셨습니까? 충격받았는데 퇴계 이황 선생 그 도산서원서 생가를 제가 가봤거든요. 그때 방이 한 사람 겨우 누울 정도의 방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밥도 많이 굶으셨겠구나. 그리고 왜 첫 부인이 죽고 재혼했는데 그 좀 약간 이 정신적으로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이라잖아요. 안동근 씨 집안의 사위가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서 참 고난의 삶을 살았구나 했는데 그 어느 학자가 쓴 글 보니까 뭐 머슴만 몇백만 있고 뭐 어마어마한 큰 전답을 부자라고 나와서 야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아마 코끼리 중에 다리 하나밖에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5,000원짜리 지금 지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역사인가.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중국에서도 송나라가 망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송나라가 망하면서 원나라가 들었었죠. 그러면서 송나라 때가 중국이 주자학의 전성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중국에서도 맥맥이 끓여진 주자학을 한국이 들고 와서 성리학이라고 이황 이이가 발전시켜가 사림들은 그걸 믿고 이제 주화 사상이라 해가지고 명나라는 이렇게 중국을 모시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조선이 500년간 유지된 것이 청비들의 상류층들의 이 아주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이런 청빈함 때문에 그러면 경주체부자 이야기하고 뭐 이래가 그래서 유명한 성리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굉장히 청렴한 삶을 살았는 같았는데 보니까 노비들을 갖다가 불리는 법, 이게 강아지 새끼 낳아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좀 여러 면을 좀 같이 봐야 된다. 우리가 대개 이황하면은 그분이 그 매화, 매불매향,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반지 않는다. 불매향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고고한 선비로 하는데 그런 양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 18년 생활했거든요. 돌아오셔서 18년 남양주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편지 중에 아들이 너 집안 망하려고 그러느냐 반드시 인서울 해라. 너 서울 가서 살아서 집안 이렇게 세워야 된다. 또 이렇게 파라군 못지않은 그런 집념을 보였는데 그분의 또 전체적인 삶은 그래도 고고하시고 우리 목민심서라든지 훌륭하신
그냥 어지린이 그냥 인이 되면 안 되고 현실에 적합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산 정약원 같이 훌륭한 퇴계 이황도 우리가 존경심을 잃지 않되 인간적인 면은 또 그때도 있었구나.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처받으니까요. 역사는 그냥 교과서 정도에 노는 것만큼 알고 너무 깊이 알면 이거 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이게 정신 건강에 좀 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알면 제대로 믿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회도 왜 세습 문제도 많잖아요. 아유 뭐 요즘 큰 아들 뭐 사업 자금 내주고 뭐 이렇게 또 어느 교회는 그 유명한 목사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후임 목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그분이 두 가지를 후회했대요. 하나는 후계자가 자기 학력까지 속인 사람을 후계자로 했다는 거에 대한 그 자괴심, 정치권하고 손잡고 하는 후임 목사.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까이 가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오히려 부자들이 로비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거에 대한 그 자괴심.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는 그런 점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사를 깊게 믿지 마시고 또 정말로 끝을 보지 않으려면 많이 알려고도 안 하시는 게 이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는 거 아니냐. 죄 짓고 주말에 가서 헌금하고 그리고 또 복 받고 그래 사는 건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윤 선생님 그 지금 그 이제 추석 민심 이제 이래 가지고 있는데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심지어 저 깜짝 충격을 받은 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런 대기업에도 지금 3년 4년 연속 벌어서 수익이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비 기업이 상장 기업 중에 27.7%인가 되고 근데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대기업도 그렇게 사정이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보고 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자꾸 밑으로 터널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 남은 게 이제 반도체 하나 남았잖아요. 자동차도 조선 뭐 다 어렵잖아요. 전부 다 어려워. 그렇죠. 그나마 낫다는 게 대기업이 저 정도예요. 대기업도 뭐 벌어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이자 보상 비율조차 안 되는 대기업이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사실 삼성 착시 효과가 참 많거든요. 그 하나가 워낙 잘 나가고 사상 또 이번에 3분기에 최대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 17조인가 뭐 사상 전자의 매출이 북한 GDP의 8배잖아요. 250조인데 삼성전자가. 북한 한 나라가 저렇게 김정은이가 해가 나가고 큰 소리 치는데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 매출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3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정말 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지금 북한 핵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제가 보니까 그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중공업,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도 지금 적자가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삼성이나 LG자 단 것 중에도 계열사 중에 몇 개지 거기 안에서도 지금 그렇게 되고 현대중공업이 한때 뭐 조선 좀 호황기에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얼마나 잘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뭐 일감이 하나도 없어서 다 놀리고 있죠. 계속 엄청난 적자고 그렇죠. 또 현대상선이 충격적이더만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그냥 그 안에서도 30대 대기업 안에서도 위에 몇 개 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려야 되거든요. 저 구조조정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과거부터 계속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이다. 그러면은 정부 지원을 받는 조선소하고 지원 안 받는 조선소랑 같이 경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멀쩡한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지원 안 받거든요. 그런 데까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 뭐 군산에 뭐 조선소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진짜 없앨 걸 안 없애는 거죠. 과거에 상선도 그렇잖아요. 해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4의 군인이라잖아요. 육해공군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해운회사라고 하죠. 상선이. 그 중요한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함부로 없애는 게 아니었죠. 그때 정권하고 뭐 좀 잘못해서 그랬다지만 그런 식으로 안 없앨 걸 없애고 없앨 걸 안 없애고 그러다가 지금도 구조조정 안 하고 끌어오고 계속
퍼붓는데 일자리 예산이 54조 퍼붓는데 다 어디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에다 좀 좋은 데다가 좀 제대로 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저렇게 파격적으로 할 정력을 네. 한국의 이 기업 구조 개혁, 그 다음에 또 노동 개혁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노동 개혁이 돼야 한마디로 임금 수준이 네. 이렇게 합리적인 임금 수준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자동차 공장에 미국보다도 훨씬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죠. 임금도 훨씬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네. 미국에. 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런 부분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조선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자동차, 조선, 철강부터 석유, 화학까지 대표적인 산업에 다 구조조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려면 기업들을 죽이고 살리는 부분을 넘어서서 임금 수준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어제 깜짝 놀란 게 일본의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작은 기업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 한 2,000한 이 초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800만 원, 3천만 원 안팎인데 한 5%, 3% 이래 작더라고요. 네. 중소기업하고.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가면 자부심 외에는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든 동네에 어떤 뭐 직장에 들어가든 중소기업에 들어가든 대기업에 들어가든 그게 급여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래 있으면 조금씩은 이렇게 증가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보다 경제가 지금 조금은 회복되고 있다 희망이 조금 있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에 임금 격차가 거의 없이 이번에 또 보니까 아베가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밀어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없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중소기업으로도 많이 생기고 네. 이런데 한국에는 지금 이 노동 구조개혁 이 부분이 이거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 너무 인적 자원이나 뭐 돈이나 모든 게 대기업으로만 지금 몰려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다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거의 황폐화가 된 게 가장 그러니까 일자리가 거기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나와야 되는데 대기업이 다 독식하고 있는 구조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걸 가면은 노동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은 재벌 탓이다 해가지고 재벌 공격만 하거든요. 그럼 재벌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 재벌이 힘든 게 아니라 재벌하고 거래 관계에 있는 또 그 중소기업이 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자리가 적은 건 아니죠. 중소기업은 안 가서 그렇죠. 젊은이들이. 그 자리는 또 외국인들이 또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노동개혁이 정말 우리는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졸 연봉이 5, 6천만 원짜리 연봉이 수두룩해요. 그렇죠. 근데 어디든 이런 수준의 연봉을 주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네. 뭐 유럽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인구는 많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화된 나라 빼놓고는 근데 한국이 이런 정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수들 거기에 올라탄 사람들만 이제 그 월급을 받고 근데 그 사람들도 또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서 정년 퇴직 때까지 죽어도 못 해먹고 못 해먹어서 대기업이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예요. 51세면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 나오니까 오래 못하는 거죠. 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거든요. 저 외국 아까도 황 소장님 얘기했지만 저희도 딸도 외국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월급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적어서. 그렇죠. 외국에서 그렇게 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국내 기업의 대기업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었어요. 근데 뭐 다른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럴 정도로 우리가 너무 초임금은 높고 그 대신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다 주특기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리에. 그래서 50대 이상 똑똑한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 지금 넘쳐나고 있죠. 그렇죠. 중소기업은 너무 또 대우가 열악하니까 또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외국인 근로자가 뭐 150만인가 뭐 그렇다잖아요. 제가 엊그제 깜짝 놀랐습니다. 예멘에 그 사람들을 한 2, 300명을 저기 제주에 수산업에 취업을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취업 설명회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 그만둬버리고 한두 달 안에. 왜? 우리는 예멘에서
상당히 먹물들이었는데 감히 무슨 그물 꿰매고 물고기 잡는 이런 험한 일을 시켜 못한다고 다 도망가 버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임금까지 미리 줬다가 때인 지금 선주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그래가 제주에 막 수산청에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지금 이 나라가 진짜 어디로 가려고 이러느냐. 저는 다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노동구조개혁과 기업개혁을 지금 이 좀비 기업을 다 정리를 하겠다. 이걸 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못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기업할 환경이 안 되는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4차 산업혁명을 한국에서 왜 합니까? 비싼 임금 주면서. 그러니까 아니 노조의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국민투표라도 붙여서 이거는 해야 나라가 살고 밖으로 나간 일자리들이 다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지금 괜찮은 일자리들 중에 누가 한국에서 하겠느냐 이 월급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도 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고 자랑했잖아요. 예, 내가 뭐 경제가 좋아진다.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자랑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염장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개혁도 시급하고요. 저는 교육 개혁도 더 급하다고 봅니다. 교육 개혁이 대학도 좀 빨리 없애야죠. 너나 나나 다 대학을 가니까 그 사람들이 또 대기업만 또 보고 있어요. 대학만 졸업했다면 인텔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안 보니까. 대학의 정원이 졸업생보다 더 많은 나라에. 그래. 그러니까 교육개혁부터 우리가 뚫어진 거죠. 그리고 기업에 하기 좋은 나라를 좀 빨리 만들어줘야지 해외에 나간 기업만 다시 들어와도 우리 일자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옛날에 왜 세종시 그 기업 행정 복합도시라고 한때 그때 뭐 삼성부터 뭐 웅진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세종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기업 그게 무산되니까 다 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 큰 기업만 삼성전자같이 저 베트남 뭐 중국이 얼마나 크게 합니까? 중국 시안부터 그런 거 해외 안 하고 일부만 국내에 들어와도 우리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을 수 있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규제 완화를 말뿐만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규제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공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원전 시대의 공자가 국방하고 경제하고 뭐가 중요하냐, 뭐부터 버려야 되냐.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먼저 버려야 되는 거를 국방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챙길 게 국방부터 그 다음에 버릴 건 경제라고. 마지막으로 버릴 게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무신분리. 신뢰가 없으면은 나라도 아니라 이거죠. 그럴 정도로 물론 국방 중요하죠. 한데 공자가 그런 얘기할 정도면은 국방보다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정권이 그래도 보수 정권에서는 하지는 못했지만 구조개혁,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은 수도 없이 했고 뭐 골든타임 말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노동개혁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이 정권 들어와서는 기업 구조조정은 말도 안 꺼내고 왜? 지금 숨만 겨우 쉬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수술하다가는 돌팔이가 그냥 죽여버릴까 봐 겁이 나서 아예 수술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개혁은 고사하고 그냥 노동자들이 노동부 장관하고 뭐 노사정 위원장하고 이제 노동판을 열어줘 버리고 그래서 과거에 무슨 해고한 부분이나 이거는 전부 다 다시 조사해라가 지금 다 덮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재용 북한 가기 전날 에버랜드 그 노사 문제로 덮쳤어요. 아니 그 뭐 노동조합의 결성을 반대하는 사주의 부분에서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거는 좋은데 북한 가기 전날 딱 덮치면 그건 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정부에서 기업한테 일관된 신호를 주지 않는 거죠. 물론 뭐 필요한 건 해야 됩니다만은 그 북한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연예인들은 뭐 직혼가 뭐 석장가 직혼가 하는 거 또 또 몇 명 같이 알리고 뭐 저거 연예인들은 갔다 와가 뭐 감동이 어떻다 무슨 막 떠드는데 멋있었다 심지어 집단 체제도 기업인들은 다 입을 딱 다물더만요. 아니 그 북한에 뭐 그 경제 뭐 부총리인가 하는 사람이 쭉 우리 총수들 앉혀놓고
이재용 부회장 인사하니까 얘기 많이 들었수다. 여러 가지로 유명하시도록 뭐 그랬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유명하다고. 그 조롱하는 겁니까? 조롱 아주 네. 기분이 살 나쁘더라. 나는 이재용 부회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너 재판 받고 있지. 그래 북한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만 돼도 한국에서는 뭐 감옥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해외 나가면 그 나라 대통령 수상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매출이 240조잖아요. 북한에 그 매출 그거에 뭐 8배가 되는데 그런 사람을 유명하신 사람 왔구만요. 뭐 이렇고 또 양묘장 같잖아요. 나무 심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북한에서 민둥산이니까 나무 심을 돈 좀 내라는 거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도 북한 가는 총수를 발표하는 순서가 작년 사내 유보금이 증가율이 높은 회사 순서로 보고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기업 순위로 한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돈 내라 이건데 그렇게 기업이라는 거는 절대 돈이 보이지 않으면 투자 안 합니다. 안 하죠. 네. 또 요리조리 뺀질뺀질 하다가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정권 때 네. 그거 뭡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네. 요즘 어디 그때 각 광역시도마다 네.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많이 만들었죠. 근데 기업들이 그때 했던 말들이 심지어 보수 언론에도 나왔죠. 이거 뭐 거의 너무 편하게 해준다. 정권 바뀌면 쪼아가지고 반쯤 죽이는데 이거 하나씩 맡아갖고 뭐 하청업체나 무슨 뭐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 좀 지원해준다 이렇게만 흉내만 내면 5년 지나가니까 이거 너무 편하다. 뭐 한 돈 빼먹이면 다 막아진다. 사무실 하나 열고 웃고 있었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심지어 그 뭡니까? 무슨 뭐 지금 가을에 네. 블랙 무슨 프라이데이처럼 네. 무슨 페스타 한다고 네. 세일즈하는 싸게 네. 네. 할인하는 그걸 했는데 이제 정권 바뀌니까 그것도 참여하는 기업도 없고 정부가 예산 깎고 해서 올해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10월 초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코리아 무슨 세일즈 한다고. 그래서 참 저는 아예 좀 이상했던 게 2박 3일 가는데 마지막 날은 백두산이 있던 이미 미리 다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가는 척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뭐 해프닝이라고 하고 네. 뭐 돌출 이벤트라고 하는데 한라산 물까지 떠갔는데요. 아 그뿐만 네. 아니라 그 삼지연 공항에 내리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 답사하지 않고 네. 그 시골 공항에 비행기를 네. 어찌 내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이번에 날씨 좋으면은 저 백두산 천지에 한번 가볼랍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거기에 기업인들은 막 1박 2일 고생했으면 2박 3일 아침에 당신들은 바쁘니까 빨리 한국 가가 업무하시오. 난 백두산 갔다 갈게 하면 될 건데 그 한국에서 또 뭐 갖고 갔다라는 잠바 한 개씩 입혀갖고 백두산 꼭대기까지 기업인들 보고 이렇게 뭐 사진 공개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대한민국에 저 사람들도 욕 많이 듣지만은 참 해먹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치가 권력이 기업을 너무 옥죄니까 기업이라는 게 야성적인 본능으로 뛰는 거거든요. 동물적인 본능. 개인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야성적인 충동. 네. 이거 갖고 경영하는 거거든요. 애니멀 그죠? 그렇죠. 네. 아니 정주영 현대 창업자가 조선소 할 때 그 이순신 장군 그 화폐에 있는 그 배 보고 배 수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정신으로 했잖아요. 근데 기업인이 뻔히 보이는 이런 그 북한 어떤지 아는데 이거 함부로 가겠습니까? 비핵화가 이걸 된다고 물론 돼서 평화가 돼서 한다면은 지금 투자하는 게 맞겠지만 지지부진하고 하다 보면 제2 개성공단 제3의 금강산이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체제 보장을 요구한다지만 체제 보장해주면 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세습 정권 보장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기 민 선생님, 북한 체제를 누군가 위협해서 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을 미국 보고 김정은이가 내 총독만 시켜주고 너네들 좀 갖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투자해서 보레토리고처럼 1개 주로 좀 만들어 달란다고 미국이 저걸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핵에 대해서도 이 핵이 공격 무기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무기고 정치적인 무기고 그렇죠. 경제적인 무기고 다양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핵에 관한 협상에 우리가 논해야지. 영화 타짜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늑대의 소굴에는 혼자 가지 마라.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너무
앞서가면은 다른 동맹군들이 없이 혼자 소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타짜의 그런 대사도 생각이 나요. 옛날에 한 10년 됐지만 노름판에서는 좋은 놈 나쁜 놈이 없다. 돈 잃은 놈하고 돈 딴 놈하고만 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핵 하나 갖고 섰다판으로 하면 망통이거든요. 망통 들고 계속 고를 외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섣불르게 넘어가서 모든 걸 다 주다 보면은 계속 새로운 걸 달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중국이 그 아까 말한 당태종 때는 번영기였죠. 네. 정관의 치. 정관의 치라고 부르던 아주 번성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당현종, 양귀비 나올 때, 당현종 때는 나라가 이제 거의 이제 말기에 가서는 거의 망조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궐 위구르고 뭐고 공주를 많이 나가 뭐 첩실들이 수백 명 되니까 전부 다 공주들 이 야만족들, 오랑캐들 사이로 보내고, 그 며느리로, 그렇죠. 딸로 보내고, 그러고는 중국에서 나는 뭐 비단이니 뭐니 이렇게 바치고, 사실은 중국이 인근 나라에 자식들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곡물 바쳐서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제국이었다, 그런 제국이 어디 있어요? 로마도 말기에 가면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뭐 고트적이니 뭐니부터 다 이게 바쳐가, 그렇죠. 그 애들을 갖다가 불러갖고 오덕여갖고 돈 줘가지고 뭐 경비대장 시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북한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제 손자 대쯤이나 이쯤 가면, 손자들은 자식들 대해서 그러겠네요. 인두세, 핵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 대가리 한 명당 핵세를 북한에 내야 되니까 전부 월 뭐 3만 원씩 내라.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걷어서 이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달래는 비용을 전달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핵 정치학자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핵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라고 했죠. 핵을 없애거나 전쟁을 해서 없애거나 아니면은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항복하는 거.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타협에서 하나씩 주는 거는 그거는 밑도 끝도 없다. 그래서 금방 로마 얘기도 하셨지만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나온 그 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 이야기 책 보면은 로마 전성기 때는 그 정신이 하나더라고요. 많은 침략부터 받았고 외교 관계도 복잡하게 하고 그랬는데 상대국을 믿을 때는 믿을 만큼만 믿었더라고요. 믿을 만큼만. 상대편이 보여주는 만큼만 믿었지 너무 많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김정은이가 사람이 참 보기보다 괜찮다더라. 그래서 인감증명하고 장금하고 지금 다 주고 집 열쇠까지 주려는 형국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얼만큼 믿어야 되느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벤처 캐피탈 회사 회장을 제가 하는데 그분이 투자 안 하는 기업 3가지가 있답니다. 그분이 몇 조를 하거든요. 투자 안 하는 유형이 3가지. 하나는 원판불변의 법칙. 한 번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나쁜 짓 한 사람은 반드시 또 한다. 반드시 나중에 또 해먹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판불변의 법칙.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은 좀처럼 자기는 안 한다는 거죠. 함부로 안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수나 성직자가 하는 관련된 기업은 투자 안 한대요. 왜? 항상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니까. 자기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항상 100% 옳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뭐를 공동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학교 교육을 받은 게 중요하다. 물론 그건 좀 시청자분이 예민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장기 학교에서도 뛰어놀고 친구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늘 속에서 혼자 공부한 사람들은 뭔가 또 좀 우울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또 그런 게 맞습니다. 옛날에 보면 뭐 국졸시나 이런 사람들이 확 떴다가 막판에 보면 꼭 보면 뇌물 준 거 누구한테 줬다. 그렇죠. 불어버려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 회장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더만. 3가지. 원판불변의 법칙, 성직자 교수가 하는 사업, 그리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 뭐 시청자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일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북한하고 협상해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믿을 만큼만 믿고 해야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로마가 망한 결정적인 게 용병대장 그 오도 아케르라고 그 저기 로마 오랑캐죠. 야만족 출신인데 거기에다가 용병대장을 시켜가 그냥 경비를 맡겼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한테 내가 용병할 일이 뭐 있나. 내가 그냥 없애버리고 황제하지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에다가 핵을 인정해주고 이제는 우리 용병으로 쓰는 거와 똑같은 사고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핵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용병은 우리가 돈만 주면 부린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칼을 우리한테 들이미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 옛날에 김진명 씨 소설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그런 얘기잖아요. 북한 핵을 우리 거라 공동으로 해서 뭐 일본하고 싸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현실 정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북한 핵이 우리 것도 안 될 뿐더러 핵 인질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설사 우리 거가 됐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처럼 순진한 생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우리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소설가도 좀 시험을 쳐가지고 일정하게 이 형평적인 사고를 균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만 소설을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소설 같은 소리를 믿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